있어요. 그래서 잠깐 밖에서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데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잠깐 양력을 좀 소개하고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민 씨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다재다능한 분이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탤런트이기도 하고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또 백제예술대학교 경영교수직을 수행하시면서 방송 관련 활동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저기 보니까 1991년에 저는 아나운서가 먼저 된 줄 알았는데 KBS 탤런트로 먼저 시작을 하셨죠. 91년에. 그런데 94년에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하는 걸 우리가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떤 역경들이 있었는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영화와 관련해서도 활동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도 맡고 계세요. 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도 하고 계시고 영화 그리고 연기 그리고 방송 진행자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임성민 씨를 모시고 오늘 시간을 듣겠습니다. 그 타이틀을 보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장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장명의 의미를 아마 임성민 씨께서 잘 살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 르네상스 그리고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처럼 미디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경우도 드물 겁니다. 그런 산재해 있는 미디어들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더불어 그 과정 속에서 임성민 씨가 겪어왔고 또 펼쳐왔던 사람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늘 특강 시간을 통해서 같이 녹아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나요? 임성민 씨를 한번 모셔볼까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민입니다. 예, 사실 저 교수님께서 오늘 제가 실제로 뵌 건 처음인데 너무 소개를 근사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은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얘기를 거창하게 해주셨네요.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이 뭐 한 학기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거면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뭘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특별히 1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그냥 개인적인 그 경험이나 이런 거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디어가 변화해 가면서 뭐 어떤 것을 어떻게 경험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 경험을 빗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거는 아나운서로 94년에 시작해서요. 올해 이제 딱 20년이 됐어요. 방송을 시작한 지는요. 근데 이제 그 아나운서를 시작할 그 무렵에 94년보다 한 3년 전쯤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번 그 학교 안에서 뭐 연극반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었던 것 때문에 한번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탤런트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KBS 시험이었는데요. 탤런트 시험을 그냥 우연히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서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이병헌 씨나 손현주 씨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동기가 돼서요. 한 일주일 KBS에 좀 다녔었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네. 그 집안에서 너무 반대를 해서요. 그래서 탤런트 생활을 못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때도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나운서라든지 뭐 기자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뭐 영어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때는 동아문화센터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런 문화센터에서 아나운싱 하는 것도 배우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탤런트 시험은 한 번 시험 봐서 바로 붙었는데요. 아나운서 시험은 한 3년 동안 있는 시험 다 봤는데 다 떨어지고 그래서 삼수를 해서 겨우 KBS 아나운서를 합격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시험을 만약에 제가 떨어졌으면 저는 이게 수녀원에 가려고 했어요. 워낙에 그 탤런트 시험을 합격한 거를 안 하게 되면서 모든 그 시험을 보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신문사도 시험 보면 다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동네에 까리사타스 수녀원이 있었거든요. 그 수녀원에 일단 원서를 내놓고 그러고선 마지막으로 본 KBS 시험에 붙어서 KBS 아나운서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한 7년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2001년 2월 28일에 이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지금 같으면 이제 그 프리랜서 하는 아나운서들도 많고 그리고 가수를 한다고 해도 연기도 할 수 있고 또 연기자라고 해도 뭐 MC나 또 개그맨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학생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직장에도 다니시고 또 직업이 한 두세 개 있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어떤 정서나 분위기가 한 우물을 굉장히 파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01년에 프리랜서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시기랑 안 맞고 사회 정서랑 좀 안 맞는 면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나와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거창한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정말 연기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었고 또 MC로도 제가 제 토크쇼도 만들어서 제가 이제 프로듀서 겸 이렇게 해서 MC도 해보고 싶었고 또 책도 내보고 싶었고 뭐 그런 것들이 책에 대한 그 원고도 제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써서 거의 많이 완성을 해놨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워낙 프리랜서로 아나운서 하는 것이 정착이 안 되고 제가 맨 처음 거의 뭐 시조 뭐 이렇게 선구자 이러다 보니까 저 혼자 이 모든 세상의 것들하고 상대하기가 굉장히 버거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나운서를 할 때도 물론 이제 제가 그냥 뭐 얌전한 아나운서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하면서 오락 프로그램이나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저 혼자 유일무이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97년부터 3년 동안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들하고 코미디도 같이 해서 지금 개콘 애들 하는 것처럼 여기 뭐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아이디어 회의도 나가서 아이디어 회의하고 꽁트를 짜고 그때는 꽁트 시대였기 때문에요. 꽁트를 짜서 꽁트 짠 거를 PD 앞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PD가 컨펌을 하면 그거 가지고 또 연습을 해서 생방송으로 또 꽁트를 했던 때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같이 뭐 이마룡 선생님이나 뭐 이봉원 선배님이나 그때는 이제 유재석 씨가 아직 무명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유재석 씨나 뭐 김수용 씨나 이렇게 같이 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많이 잊으셨는데 그때는 저를 개그맨으로 아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나운서실에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나운서인데 개그맨으로 착각도 하고 또 아나운서가 지금처럼 그렇게 뭐 막 영역을 넘나들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나운서실에서 좀 언짢게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때도 굉장히 마음 불편하게 다녔지만 그만둔 다음에도 굉장히 그게 계속돼서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분야에 그냥 그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를 다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왜 아나운서를 그만뒀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 질문을 제가 아나운서 그만둔 지 14년 됐는데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어느 한 2006년, 5년, 6년쯤 됐을 때 그때 사우나에 갔었는데 어떤 그 사우나에서 처음 본 분이죠. 그분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나운서를 왜 그만뒀냐면서 혼을 내시더라고요. 야단을 치면서 다시 빌고 들어가서 일을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빌면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는 그 아나운서를 왜 그만두냐는 말은 제가 대답을 정말 진심으로 하자면 너무나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자영업으로 뭐 독립을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아나운서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나운서들이 많이 프리랜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프리랜서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은 세월이 오래돼서 뭐 그렇긴 한데 그 나름대로 뭐 인기도 있고 뭐 잘 나가고 이랬던 그 시기에서 정말 그 수직으로 하강하듯이 그냥 확 그 지명도나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명예나 영광이나 이게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갔거든요. 한 3, 4년 만에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한 아나운서든 방송인이든 연기자든 연예인이든 아무런 사건, 사고나 뭐 결혼 이런 거 없이 저처럼 그냥 주저앉은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은 결혼을 해서 뭐 일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마약을 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망신 뭐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을 못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아나운서였는데 프리랜서를 했다는 그 온 국민의 어떤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욕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2001년이요. 우리나라의 그 매니지먼트사가 기획사들이 처음 이렇게 대형으로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을 그 무렵이에요. 그 전까지는 좀 자영업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회사를 가지고 아니면 회사도 아닌데 그 예전에 말하던 가방못지라고 하는 가방못지식으로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없어진 뭐 A스타즈나 뭐 그런 큰 기업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를 한 다음에 소속사 없이 한 6개월을 다니면서 맨 처음으로 선택한 작품이 연극이었어요. 저는 연기를 무대에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뭐 장관을 하셨던 유인촌 대표가 있었던 유시어터에서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런 이제 연극으로 연기는 그 아나운서 그만두고 시작한 연기는 그게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하고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인 사이클론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사이클론에는 그때 뭐 이병헌 씨도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장진영 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큰 그 배우들이 많이 있는 60명 정도가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였는데 지금도 뭐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야말로 이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뭔가 이제 크게 투자를 받아서 일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뭐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좀 먹튀를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들어갔던 사무실도 배우는 60명 있었지만 활동하는 배우는 한 1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신인이나 아니면 중고 신인이나 그리고 정말 그때는 또 신비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형 스타들이 지금처럼 뭐 계속해서 활동을 하지 않고 2년, 3년씩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타긴 한데 활동을 안 하거나 뭐 그런 배우들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사장은 돈을 뭐 이렇게 몇백억을 해서 도망갔죠. 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서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많이 애는 썼지만 이제 저를 담당한 어떤 매니저가 안 좋았던 거는 뭐였었냐면 저하고 같이 뭐 아나운서에서 연기자를 한 케이스를 본 적도 없고 뭐 지금까지도 없었겠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지를 몰랐고 또 그 매니저 팀장이 나이가 이제 29살 정도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 우물을 파야 되는 시대니까 일단 무조건 제가 MC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PD를 만나서 다 그만두겠어요. 연기자를 하려면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다 그만둬서 제가 그때 도전지구탐험대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한 3개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하나는 EBS에서도 하고 있고 그랬는데 그 4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저랑 상의하지 않고 가서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제 스케줄이 없어지니까 그 사이클론이라는 회사에서 그 매니저를 다른 배우한테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만 다 그만두고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백수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6개월 그렇게 있으니까 일이 하고 싶어서 KBS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일이 오히려 없어지고 앞날도 불투명하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찾아가서 좀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정말 큰 프로그램의 MC를 했던 사람이 코너 MC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MBC 건강보감이라고요. 일요일 밤에 건강보감 MC로 다시 한 6개월 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일은 다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사무실하고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될 무렵에 또 영화 제의를 받았는데 그 영화가 이제 여기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절대 하지는 말았어야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이제 그 영화 네, 보신 분 계시나요? 네, 한 2명. 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고 원래 그 제가 사이클론에 있을 때 그때도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사이클론은 매니저들도 굉장히 작품을 골라서 막 이렇게 튕기는 분위기고 저도 이제 그 대본을 봤을 때 대본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제가 지금 아나운서 생활을 하고 그거에서 이제 그만둬서 프리랜서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그 역할 자체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매일 뉴스를 연습하는 창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그냥 창녀면 하겠어요. 배우니까. 그냥 창녀면 하는데 이 사람은 허구한 날 뉴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분들이 봐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잘해도 뭐 아나운서니까 뉴스하고 그러니까 저걸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아나운서 했던 사람이 왜 창녀를 하고 있나 이 2가지밖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게다가 영화 첫 작품인데 그랬었고 그런 의견이 뭐 사이클론에 있을 때는 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니저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바로 이제 MP 엔터테인먼트라고 또 약간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를 안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길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매니저를 만났는데 그때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만들었던 영화사에서 제가 이제 사무실을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글로 다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미 영화는 크랭크인을 해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있는데 제 역할은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나한테 그 마지막으로 전화한 그 다음 날부터 촬영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매니저한테 그 영화사에서 다시 전화를 해서 이 매니저는 자기가 나를 맡은 지
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냥 일이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의 역할이 주연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 한나라로 가서 사인을 하고 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내일 모레 찍는 영화를 준비 없이 들어가서 찍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연기에 대한 거는 아나운서를 하면서 묘하게 제가 시트콤을 예전에 98년도에 김창완의 이야기 셋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시츄에이션 뭐 이런 김창완 씨가 어떤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거기에 제가 무슨 카 세일즈 우먼으로 아나운서를 하면서 98년에 그거를 이제 시트콤에 나오게 되면서 뭐 어사출두라는 사극에도 제가 한두 번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드라마 학교에 선생님으로 캐스팅이 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아나운서를 하면서 드라마 출연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거의 유일하고 최초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인데 드라마를 한다는 이유로요. 드라마 출연료는 한 푼도 못 받았죠.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못 받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연기를 했던 경력이 뭐 그래봤자 한 1, 2년,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영화는 정말 제가 고참 연기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인공은 예지원 씨가 하고 송옥순 선생님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는 굉장히 신인이어서 오히려 연기를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도 그래도 그 영화는 지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보시더라도 영화 자체가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홍보도 너무 잘못됐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그런 영화가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 정서랑 안 맞아서 그 영화는 40만에서 끝났는데 사실 40만도 아니라 4만 정도 본 것 같은 그런 영화 취급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또 거기서 좀 좌절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책을 제가 내려고 2년 동안 준비하던 거를 어떤 한 출판사랑 프리랜서를 한 다음에 이제 책을 내려고 그걸 이제 출판사랑 얘기를 해서 다듬어서 거의 한 2, 3개월, 6개월까지 발전을 시켜서 그래서 책을 내기 바로 직전에 출판사에서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겪은 것들을 수필 형식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이렇게 썼는데 그 무렵에 또 2000년 초반 무렵에는 뭐가 인기였냐면 자서전 같은 걸 내는 아나운서들이 많이 생겼어요. 백지연 씨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잘나서 예뻐서 이렇게 뽑혀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그런 자전적인 그런 책을 많이 내셨는데 저는 그때 좀 그런 책보다는 정말 법정 스님처럼 뭔가 이렇게 좀 철학적이진 않더라도 좀 수필 같은, 에세이 같은, 뭐 일기 같은 그런 글을 내고 싶었는데 그런 글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뭐 그냥 흔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이제 2001년, 2년만 하더라도 그런 거 이렇게 수필 같은 거를 아나운서 출신 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매치가 안 되고 동떨어진다고 출판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요. 자꾸 자전적인 걸 자꾸 쓰고 아나운서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거 아나운서 되는 수기 막 이런 걸 자꾸 쓰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타협을 하고 그러면 수필 3분의 2 뭐 아나운서 되기 뭐 이렇게 자전적인 거 3분의 1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출판사가 원하는 거는 거의 아나운서 수기나 자전적인 거 90%에 그냥 한 10%나 5% 뭐 약간 양념으로만 제 수필을 이렇게 그냥 넣는 식으로 그런 걸 바래서 이렇게까지 책을 내가 내는 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책을 거기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한 권도 안 냈습니다.
네, 그때 그냥 제가 그 펜을 꺾어가지고요. 그 뒤로 글을 안 쓰고, 네, 그러고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이 시절이 그렇기 때문에 제 그 미디어 뭐 르네상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르네상스의 반대죠. 암흑시대죠. 네. 암흑시대 얘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소개해 주신 교수님이 자꾸 르네상스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르네상스는 아직 안 맞이하지 않았다. 제가 르네상스를 맞이하면 그거를 해야 된다는데 그 제목이 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조금 그런 영화에 출연해서 한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결과도 안 좋고 그리고 그 영화에 출연했다는 것 때문에 그 뒤에 조금 한동안 캐스팅이 약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창녀 얘기고 또 제가 뭐 벗고 나온 건 아닌데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제가 벗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좀 MC로도 조금 캐스팅이 안 되고 뭐 그렇다고 그냥 드라마로도 캐스팅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는 정말 다시 무대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넌센스 잼볼이라는 뮤지컬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뮤지컬도 사실은 굉장히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좀 정극으로 연기를 좀 다지고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진지한 정통 연극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 연기자로도 더 제가 거듭날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넌센스 잼보리는 뭐 넌센스는 다른 시리즈도 많으니까 보신 분들이 꽤 있겠지만 그냥 쇼 코미디거든요. 그냥 웃기고 뭐 하하하 호호 하다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는 또 아무리 또 잘해도 잘해 보이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잘 놀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 하고 싶었지만 그 무렵에는 좀 이렇게 망하려고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뭘 하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망하는 것만. 그래서 사실 요 영화 전에도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연극을 한 다음에 여고 시절이라는 시트콤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SBS에서. 근데 그 시트콤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정극을 해야지 제가 이제 연기자로 보일 거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에 그 시트콤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정말 또 망하려고 PD 감독이랑 작가랑 요즘에는 정말 그런 일이 뭐 정말 뭐 톱스타들이나 있을 텐데 그때는 저한테도 그랬네요. 집 앞에 막 찾아와서 밥을 사주고 계속 막 이틀 삼일 계속 와가지고 꼭 하자 그러고 주인공이라 그러고 사람이 이렇게 주인공이라 그러면 좀 혹하는 게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트콤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반은 이제 고등학교 얘기를 하고 반은 현대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뭔가 크로스 오버로 이렇게 기획이 뭐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웃겨야 되는 건 아니고 상황이 웃기는 거지 나는 코미디를 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전에 그런 이봉원 씨랑 코미디를 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미디언으로 비추는 게 그 이미지가 너무 좀 싫어서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요. 다시 좀 코믹한 걸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지하게 연기를 하는데 상황이 웃기니까 웃긴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 여고 시절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출을 했던 PD가 시트콤을 처음 하시는 분이었어요. 원래 그 전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타이즈를 하고 싶어서 그 무렵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드라마타이즈가 인기 있었거든요. 드라마타이즈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시도한 그런 시트콤이었기 때문에 예능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워낙 이제 예능 프로그램은 한 분야가 이렇게 재밌거나 웃기면 그 분야를 확 이렇게 살려서 키우잖아요. 시트콤도 그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이쪽 집이 웃긴 것 같으면 이쪽 집 얘기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저쪽 집이 좀 웃긴 것 같으면 저쪽 집 얘기 막 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방송이 약간 뜸한 이유진이군요. 이유진이라는 그런 연기자가 한참 또 인기가 있었어요.
2001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유진이 뭐만 하면 다 웃긴다고 그래서 이유진의 얘기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유진, 그리고 요즘 활동 안 하고 있는 이주희, 세 명이 다 망했네요. 네, 그 세 명이 거기 주인공이었는데, 네, 다 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유진 쪽이 그 재미가 있으니까 그쪽이 거의 1시간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그냥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인데 저는 뭐 한두 씬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3개월을 하다가 어느 날 그 PD가 제 매니저를 부릅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불렀는지. 근데 저보고 요즘 스케줄이 많아서 바쁘냐고 그러면서 바쁘시면은 그쪽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자연스럽게 촬영장을 안 나가서 잘리는 걸로. 예, 그렇게 시트콤도 돼서 또 거기서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넌센스를 하게 됐는데요. 뮤지컬 넌센스도 정말 거기 연출이랑 제작하는 분이랑 정말 죽어도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노래랑 춤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안 배우고 잘하는 사람이지 배워서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식으로 뭐 무용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노래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 노래방 외에 그냥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잘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다 가르쳐 주겠대요. 음악 감독을 붙여서 노래를 다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용도 다 이렇게 안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진짜 약속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계약서도 쓰고 뭐 계약금에 뭐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딱 하자마자 바로 CD 한 장을 주더라고요. 이 CD가 이제 동영상 CD인 거죠. 그 전에 이 공연을 했던 CD를 주면서 여기 이 CD를 보고 노래랑 춤을 익히래요. 그리고 끝이에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노래랑 춤을 그냥 혼자 나름대로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실황을 찍은 걸 보면 그게 방송사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냥 풀샷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의 클로즈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발 스텝이 안 보이죠. 어떻게 춤을 췄는지. 그냥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하고 막 재구성해가면서 혼자 연습을 해서 이제 모든 역할이 이제 더블 캐스팅이었어요. 거기 이제 나오는 사람은 여자 4명에 남자 1명인데, 그때 이제 탤런트 양희경 선생님도 같이 공연을 했었고, 그때는 별로 이렇게 인지도가 없고 그냥 무대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홍지민도 같이 공연을 했었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다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하는데, 저랑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된 배우는 뮤지컬 배우였어요. 이게 제 나이 또래 배우였는데, 그 친구는 뭐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연 들어가기 3일 전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큰일 났다 그러기 그 일이 있기 바로 한 일주일쯤 전에 갑자기 제 역이 또 트리플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명의 어떤 다른 연기자가 이제 말하면 다 아는 이제 탤런트 여자 연기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 극단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제 역할만 트리플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한 명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이죠. 3명이 하기로 했는데 1명 임신했으니까 거의 2명이 나눠서 하고, 임신한 애는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2번 정도 공연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반반 나누자. 이렇게 됐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 그 탤런트 모 양이 자기는 이제 악보를 못 읽는데요. 이게 음계를 못 읽기 때문에 나보고 노래를 다 불러달래요. 그리고 내가 노래를 불러주면 자기가 녹음을 하겠대요. 그래서 다 불러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무용과를 나왔어요. 무슨 대학에. 근데 무용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못하고
진짜 이렇게 데리고 한 스텝 한 스텝을 가르쳐 줘야지 그렇게 출 수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춤에 약간 대가예요. 막춤을 굉장히 잘 추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면 못하기 때문에 나보고 또 가르쳐 주라는데 나는 그때 이제 그 뮤지컬 공연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노래는 내가 불러서 이렇게 녹음을 해줄 수 있어도 춤을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못 가르쳐 줄 것 같아서 나는 진짜 그거는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건 딴 사람이 가르쳐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연이 그게 이제 한 2달 반 정도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 횟수가 거의 한 100회가 됐어요. 90몇 회인데 다른 분들은 이제 한 45회씩 뭐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데 저는 이제 트리플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임신했고 한 명은 늦게 들어온 데다가 그분은 이제 성대 결절이래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연달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대 결절에 공연을 연달아서 못하는데 공연을 왜 하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 90몇 번의 공연에 제가 70몇 번인가 했어요. 공연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관절염이 생겼잖아요. 무릎에서 막 염증 생기고 열나고 하도 뛰어가지고요. 심하게 그러니까 그 넌센스 잼버리는 2시간 동안 그냥 무대에 계속 나서 계속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구두 신고 계속 뛰어다니고 뭐 그때도 제가 나이가 35은 됐는데 이게 이제 노화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한 달을 휠체어를 탔어요. 무릎을 나중에는 못 구부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5분 이상 못 서 있고 그런데다가 화병이 막 나고 왜냐하면 나는 이게 방송도 모두 다 끊어져서 여기서 오면서 좀 평화롭게 연기를 다지고 이렇게 겨울을 넘기면 내가 봄에는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왔는데 트리플에다가 뭐 한 명은 못해 한 명은 뭐 성대 결절인데 또 토요일 날 뭐 저녁 7시 이런 공연은 자기가 해야 되겠대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PD가 온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공연 다 하고 나머지 뭐 지방 뭐 이러 가는 거 내가 다 하고 그래서 이제 화병까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제가 휠체어를 타서 그때 이제 뭐 부산에 무슨 행사 뭐 사회 같은 걸 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는 그때 이제 김포공항이니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곳까지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 차 그걸 타고 가고 그리고 거기 어쩔 때는 그 앰뷸런스를 타고 비행기를 탄 적도 있어요. 정말 심하게 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뛰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뭐 구두는 정말 일할 때만 딱 신어요. 안 그러면 이제 바로 무릎이 이상합니다. 아픕니다. 근데 그 시절이 지금도 뭐 그 뮤지컬 시장은 좀 그런 게 없지는 않은데 그때가 뮤지컬이 그 산업으로 커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2003년 겨울이기 때문에 산업으로 커지기 바로 직전이어서 아직까지 주목구구식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때 이제 계약서를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출연료를 그 다음 해 1년 동안 다 쪼개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1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대표는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끼리는 이제 너무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돌아가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극단이 지금은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러니까는 그 사이클론이라는 소속사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제가 이렇게 했던 MC 프로그램만 다 그만두고 연기자로 된 것도 아니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MP 엔터테인먼트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하는 바람에 또 거기서 또 굉장히 좀 좌절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뮤지컬도 그랬고 그러면서 그 MP 엔터테인먼트도 또 그 사장이 무슨 이제 또 내연녀하고 뭐 이렇게 돈을 가지고 또 사이판으로 날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또 회사가 와해되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나와서 혼자 있으면서 2004년에 EBS에서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EBS에서 했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많이 못 받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혼자 퀴즈 MC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여자 혼자 단독 퀴즈 MC가 없었죠. 없었고 시키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제가 장학 퀴즈 역사상도 그렇고 대한민국 역사상 퀴즈를 제가 처음으로 여자 혼자 했는데요. 또 이제 1년 동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혼자 소속사 없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렵에는 지금은 케이블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케이블 MC로 들어가거나 케이블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이제 많이 좀 저렴해지고 나빠진다. 그래서 다들 이제 케이블은 많이 사리고 안 들어가서 일을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뭐 정말 큰 뜻을 품고 프리랜서를 했지만 들어가는 사무실마다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까 그냥 그 내가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일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ETN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연예 스테이션이라는 MC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케이블 TV의 MC로 그때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케이블이 정말 그 지금 같지 않았다고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같이 그 방송국에서 일했던 사람이 김구라 씨입니다. 이제 김구라 씨랑 제가 같이 MC를 한 건 아니고요. 김구라 씨는 이제 막 그때 인터넷에서 막 욕하는 방송을 하다가 그걸로 이제 조금 지명도가 생겨서 ETN에서 연예인들을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분장실 같은 데서도 보고 뭐 그랬는데 그게 진짜 이제 10년 됐네요, 딱. 10년 됐는데 이제 그 뒤로 김구라 씨도 많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잘 돼서 사실 참 좋기도 하고 그리고 참 그 여러 가지가 좀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죠. 네, 정말 거기 그때만 해도 김구라 씨가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그렇게 케이블 방송에 와서 방송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때였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년 후에 제가 다시 그 KBS에서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네. 그 퀴즈를 하는 스타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노현정 씨가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김구라 씨가 여기 그 스타 골든벨이니까 20명이 나와서 앉아서 퀴즈를 맞춰요. 20명이 앉아있는 것 중에 한 명 그 고정 이제 패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정 출연자였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방송도 좀 지방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김구라 씨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러죠. 절대 소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 케이블이 그랬었어요. 2004년만 해도 그랬고. 근데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제가 텔레비전에서 뭘 했나 생각했을 때 제일 기억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마 그 MC 대격돌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초대. 2003년에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은 그 굉장히 웃긴 거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다 망했어요. 유재석 씨만 빼놓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MC였고 주영훈 씨가 있었고요. 강성범 씨가 있었고 이혁재 씨가 있었고 강병규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재석 씨가 있었어요. 근데 신정환 씨도 있었다. 그래서 그게 제가 1년인가 했는데 이제 4명의 그런 남자들을 데리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강성범 씨가 한 학기를 하다가 너무 안 웃긴다. 그래서 아마 이혁재로 바뀌었었던가 그랬었던 것 같고요. 주영훈 씨가 한 학기인가 하다가 또 뭐 해가지고 또 강병규로 바뀌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연예계에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말 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같이 방송했던 사람이 한 명씩 계속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이요.
그 프로그램도 좀 시기랑 안 맞았죠. 제가 한 모든 프로그램은 다 시기랑 뭐 이런 것들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했으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미션 단어를 줘요. 그리고 매주 초대되는 여자 연예인 게스트가 있어요. 뭐 김태희도 나오고 그러셨죠. 뭐 김태희가 나왔다 그러면 뭐 김태희가 어떤 뭐 단어, 뭐 사과, 뭐 사랑,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미션에 해당되는 뭐 이혁재면 이혁재, 주영훈이면 주영훈 이런 사람들이 뭐 물 바가지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이제 늘 수영장을 빌려서 했는데 수영장으로 날아가거나 뭐 그런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정말 그 PD가 지금도 KBS에 있지만 뛰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생각해서 카이스트에 의뢰를 해서 기계를 발명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처음에는 앞에서만 물이 나오다가 뭐 위에서만 나오다가 또 의자가 처음에는 그냥 뒤로만 넘어가다가 아니면 사람이 날아가고 사람이 날아가서 정말 뒤로 이렇게 꼭 이렇게 수영장으로 처박히다 보니까 거기 출연한 남자 개그맨들은 결국 정말 이렇게 여기 탈모가 왔어요. 머리가 빠지고. 그것 때문에 다 같이 탈모 클리닉도 다니고. 그럼 뭐합니까? 지금 방송을 다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1년 만에 없어진 거는 시청률이나 이런 반응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 연맹 이런 데서요. 그리고 방송 그런 그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저질 프로그램으로 판정을 받아서 저질 프로그램이 KBS에서 하면 안 된다. 계속 항의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저질 프로그램이라는 것 때문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예능 MC로서 생명이 끝나게 돼요. 그때 실감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져서 나가면 나는 이제 여자 예능 MC로는 그냥 끝이겠구나. 지금은 다들 좀 나이 들어서 더 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때 이제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30대 중반인데 여자 MC를 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기특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그 바로 직전까지 이영자 씨나 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영자 씨가 또 다이어트 파문으로 이렇게 하차라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KBS나 그런 예능국 분위기로 봐서는 이영자 씨는 이영자 씨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아나운서인데 예능 MC를 하고 이영자 씨는 이영자 씨대로의 또 그 개그맨인데 예능 MC를 하는 게 있어서 둘이 아마 계속 이렇게 영자 씨가 그런 그 다이어트 판매만 없었으면 저도 같이 MC를 길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라이벌은 아니더라도 어떤 라이벌 같은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본인의 생명도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뭔가 둘이서 더 여자 MC의 길을 개척해서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굉장히 저는 그냥 예능 MC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저보다 나이 들어서 예능 쪽을 하는 분들이 이경실, 박미선 이 정도밖에 없으셨어요. 지금도 그러네요. 10년 동안. 그리고 그때 생각으로는 정말 그 박미선 언니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이렇게 MC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 할 때였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2005년에 스타 골든벨을 들어가긴 했지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메인 MC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남자 MC한테 더 처져 있는 그런 이렇게 파워가 작은 그런 느낌의 MC였고 그것도 다 제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토요일에 그 스타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도전 골든벨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스타 골든벨이 생긴 건데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행하는 1년 동안 시청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꼭 시간대를 바꿔서 딴 데로 가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하다가 그 프로그램이 일요일 오전으로 시간대를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일요일 오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보는 시간대고 토요일 오후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보는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보는 시간대에 뭐 내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가족들이 보는 시간대는 더 어린 여자 MC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잘립니다. 그래서 노현정 씨가 갔어요, 그거. 네. 노현정 씨가 가면서 그때 이제 PD가 시간대도 옮기고 이게 이제 시청률이 좋은데 갔기 때문에 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자 MC한테 그 코너를 하나 주면서 뭐 노현정을 이겨라 뭐 이래가지고 뭐 계산 뭐 서로 하는 거 대결하고 저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문제만 내고 뭐 탈락 뭐 이런 거밖에 안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여자 MC를 이렇게 뭔가 부각시켜주는 그런 코너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노현정 씨가 진행하게 됐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정말 지금도 좀 그런 게 있기는 있나 봐요. 제가 그 2005년에 그 스타 골든벨을 할 때인데 그때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코디가 정말 옷을 못 가져왔어요. 너무 옷이 촌스럽고 막 그런데 내가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못 입을 옷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그 옷을 입고는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정말 촌스러운 옷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마침 노현정 아나운서가 신입사원이어서 지나가다가 이제 인사하고 프로그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이제 견학하고 뭐 이럴 때였는데, 옷을 보니까 괜찮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옷을 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현정 씨 옷을 입고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학기에 노현정 씨가 MC가 됐어요. 굉장히 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옷을 입어줘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하여튼.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5년에 KBS에서 그 스타 골든벨을 하면서 저는 공중파 MC는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중파 MC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 거는 뭐냐면 저는 MC를 그만두고 싶다거나 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것도 다 언론의 어떤 피해죠. 저는 인터뷰를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아나운서를 제가 그만뒀지 방송 MC를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그 직분, 직장인, 뉴스 뭐 캐스터 이런 것들을 그만둔 거지 제가 방송 MC를 하는 거는 너무나 제가 그 20대 때 힘들게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습득한 기술이고 그리고 방송 MC로서는 제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도 있고 꿈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고 그리고 연기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프리랜서를 한 거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꼭 헤드라인에 뭐 이제는 연기만 뭐 무슨 아나운서는 싫어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MC 하는 쪽에서는 아, 저 사람은 연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불러도 안 오겠지. 그리고 후보에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기하는 쪽에서는 그냥 제가 아나운서인 거예요. 양쪽에서 다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사이버 대학에 왔죠. 이게 불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참 억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행을 하고 싶지 않거나 뭐 싫거나 뭐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조금 요즘에도 가끔 뭐 무슨 행사 MC나 뭐 다른 프로그램 MC나 뭐 그리고 그냥 뭐 게스트나 이렇게 섭외온 분들하고 어쩌다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제가 MC가 싫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안 좋은 편견인 것 같아요. 뭔가를 뭐 흑백 논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거를 그만뒀다 그러면 이건 아니고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거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제 2005년에 스타 골든벨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쯤에 그때 이제 어떤 그 중형 사이즈의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가거든요. 에이스 미디어라고요. 그때 이제 김제동 씨가 한참 인기 있을 때였어요. 2005년에. 김제동 씨가 인기가 있었던 그 사무실에서 그 한참 그때 이제 끼워 팔기가 유행이었을 때라 MC를 좀 끼워 팔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그래서 김제동, 나 이렇게 엮어서 같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MC로 투 MC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뭔가 이렇게 보조 MC 같은 것도 이제 거기 있던 연기자들이나 아니면 MC를 하고 싶은 사람이나 이렇게 넣는 그런 구성으로 가고 싶었던 그림이 있어서 그 에이스 미디어라는 데서 저랑 이제 계약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스타 골든벨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는 또 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어떤 종교가 있으시겠지만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렇게 뭐 무속이나 이런 거에 빠져있는 또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이 또 그런 사무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무속적인 거를 제가 못 견뎌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무속 거길 다녀야 되니까. 네. 어떻게 갑자기 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 종교적인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정서가 또 그 회사랑은 좀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마침 또 그 스타 골든벨도 잘렸고 거기서 뭐 더 이상 제시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도 또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2005년에 그 에이스 미디어를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를 혼자 있는데 정말 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기를 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MC 쪽에서는 섭외가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연기하는 드라마 쪽에서는 제가 뭐 연기자로 뭐 자리매김을 한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고 그냥 그리고 당연히 연기를 한두 번 한 게 뭐 화제적으로 뭐 이렇게 외도 한번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뭐 아나운서를 하겠지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05년, 2006년이 지금까지 오면서 중에 저는 제일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일이 없고 잠도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왜 아나운서를 그만두냐는 질문만 계속 30명 만나면 30명이 다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요.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우연히 제가 이제 지금도 백제예술대학이라는 데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백제예술대학에 있는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거기는 이제 중앙대 연극영화가 나온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산에 뭐 이렇게 등산을 가는데 나보고 등산을 가는데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등산을 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등산을 한번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연예인도 몇 명 있고 뭐 작가도 있고 뭐 그런 등산 그룹이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등산을 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하면서 정말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시절 얘기는 정말 좀 하려면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2006년에 누군가의 그 등산 모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조재현 선배님하고 이한휘 선배님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아침 방송에 둘이 같이 출연을 한다고 ENG 카메라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게 평소 때 뭐 이렇게 취미 생활로 등산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촬영하러 어떤 프로덕션에서 나와서 찍다가 거기 이제 PD가 처음에는 거의 나를 못 알아보고 뭐 한나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나인지 알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래서 일이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산에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사무실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무실을 하나 소개를 받아요. 소개를 받아서 그 매니저 뭐 이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사가 자기가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을 2006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사무실이 그렇게 제가 들어가고 3개월 있다가 그 이사와 뭐 사장하고 뭐 이렇게 갈라서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무실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난 이 이사 때문에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그 전에 2003년에 MP 엔터테인먼트라는 데 있을 때도 중간에 한 번 거의 모든 매니저가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사무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았거든요. 혼자 남아보니까 매니저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무실에 남으니까 이거는 정말 무슨 감옥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방송이나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없으면서 내 일을 봐주는 매니저는 없으면서 계약에 묶이면서 그런 상황을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2006년에 사무실 계약해서 들어가서 3개월 있다가 그렇게 된 상황에는 내가 사무실에 또 남으면 또 옛날처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따라 나와 봤어요. 그래서 그 이사를 따라 나왔는데 그 이사를 따라서 몇몇 연기자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봤자 또 금방 투자를 받고 뭐 어떤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잘 마련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한 2, 3개월 있다가 같이 따라 나온 몇몇 연기자들이 다 그 이사를 떠나고 저는 계속 일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남은 셈이 됐어요. 남으니까 이상하게 그냥 뭐 개인 매니저 비슷하게 됐어요. 개인 매니저 비슷하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이면 자기가 월급을 받는데 뭐 다른 애들이 다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돈을 벌어야 자기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바일 화보를 찍게 된 거죠. 네. 네. 정말 미치겠죠? 네. 난 모바일 화보는 정말 좀 아닌 것 같다. 이 헌법 1조 그걸 굉장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내가 모바일 화보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러는 거죠. 이렇게 연기자로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도 안 보이고 어떻게도 사람들이 지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모바일 화보를 그 2006년이었는데요. 그 직전에 막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모바일이라는 게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매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화보를 찍으면 뭐 돈도 되고 막 그렇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뒤에 제가 느낀 것은 이 사람이 계약서를 2개를 쓴 것 같아요. 나한테 보여준 계약서랑 실제 계약서가 달랐던 걸로. 왜냐하면 저는 돈을 굉장히 별로 못 받았거든요. 1,8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모바일이 찍은 애들이 다 5천, 1억 이렇게 받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그 3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1,200을 가지고 저 1,800을 가졌기 때문에 3천에 찍었을 리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정말 그 아무 일도 너무 없고 너무 망했고 그리고 돈도 정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 자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것저것을 더 따지고 생각해 볼 그런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모바일 화보를 찍음으로써 정점을 찍고 그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그 또 하나의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친구가 조금 더 있다가 그때는 이제 한참 좀 2006년, 7년 초반에 2006년이군요.
그 케이블에서 OCN 이런 데서 영화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해요. 드라마 영화. 그래가지고 뭐 시리즈 같이 단막으로 그러면서 그 에로틱한 그런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또 하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본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거 좀 그럴듯해요. 근데 정말 홀딱 벗어야 되죠. 그건. 완전히 다 벗어야 돼요. 그래도 이제 주인공이고 워낙 일을 막 너무 안 했었고 막 이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고민이 되는데 그 뭐 제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모두 다 떠났죠. 정말 아무도 없죠.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정말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볼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드라마 작가를 하는 분인데 나랑 작품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나이만 같은 나이예요. 그리고 글쎄 안지도 얼마 안 됐었고 그 사람이 그 산 등산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정말 너무 고민이 된다. 이거를 정말 해야 될까? 연기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될까? 그랬더니 나한테 정말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전 그걸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그 어떤 그 공경에 굉장히 빠지고 어떤 그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초이스가 없으면은요 이렇게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져요. 그리고 특히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각을 받고 싶은 주목을 받고 싶은 인기를 얻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없이 보면 이렇게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일을 안 하게 되면서 그 사람하고 그 개인 매니저랑 금이 가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매니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갈라서면서 같이 한 1년 3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 1년 3개월 정도 있으면서 물론 이제 내가 그 드라마적으로 그 친구가 정말 뭐 연기를 처음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정말 작은 역, 그러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보고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SBS의 외과의사 봉다리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편에 한 씬이나 두 씬 나오는데 대사가 없어요. 이제 간호사로 나왔는데 그 정말 무슨 좋게 말하면 백의종군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뭐 연기를 이제 뭐 조그만 역이라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저는 드라마에서 모든 그 사이즈 역할을 다 해봤어요. 주인공부터 단역까지. 까메오까지 모든 걸 다 해봐요. 조연, 뭐 정말 조단역, 단역, 뭐 주연, 뭐 다 해봐서 참 그런 연기자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 단역을 하다가 올라가서 주인공이 되든지 아니면 뭐 단역하다 주인공이 하다가 조연이 되든지 그렇지 주인공 하다가 뭐 조연하다가 까메오 하다가 또 주인공 하다가 단역하다가 막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뭐 이렇게 그 개인 매니저가 나름대로 일을 시켜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현명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뭐든지 돈이 되는 거는 다 하려고 시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보도 찍고 막 드라마도 말도 안 되는 욕 하고 근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그래도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서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일을 하게 해줬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 5천만 원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 연봉을 5천만 원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달라는 거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거의 또 뭐 재판을 하고 뭐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뭐 모든 걸 그냥 취하하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또 이런 그 매니지먼트 사무실 못지않게 개인 매니저를 하면 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어요.
근데 그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보신 분들이 뭐 좀 있으시긴 하겠지만 원래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에 있는 엄마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외과의사 봉다리 같이 이렇게 모든 회에 그냥 나오는데 한두 씬에 나오는데 그냥 옆에서 맞아 그래 뭐 이렇게 맞장구 치는 그냥 그런 아줌마인데 그 주역 그 주조연이라 그럴까요? 주조연을 하는 제가 결과적으로 맡게 된 그 역할을 원래 하기로 했던 사람이 그 자녀가 고등학생인 엄마거든요. 결혼을 안 했는데 고등학교 엄마로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주 그 촬영을 한 3, 4일 앞두고 그러고선 갑자기 못하게 했다고 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제가 그냥 이렇게 얼떨결에 맡게 됐어요. 그 역할을요. 그 연출하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도 한 달 동안 그 이렇게 어떤 윗선에서 빨리 이 역을 없애라. 왜냐하면 내 연기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뭐 그래서 그냥 많이 줄이고 그냥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일 게 그 연출하는 분이 좀 저기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노조 출신이어가지고 정말 사람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네, 주변 사람, 윗사람 말을 정말 안 듣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그 연출이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이 뭐라고 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로 계속 밀어붙여갖고 제가 끝까지 나올 수가 있었죠. 고마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이렇게 그래요. 네. 그 강남엄마를 한 다음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제 연기적인 그런 이렇게 인생에서 봤을 때 드라마에서 크다면 큰 역을 맡은 건데 결국은 그때도 뭐 매니저나 소속사가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하면서 조금 그나마 좀 이렇게 붐을 좀 이뤘던 거를 못 끌고 갔죠. 그 드라마만 출연하고 단절이 됐어요. 그 드라마를 하고 있을 때 후속 작품도 잡고 그런 소속사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그런 매니저나 사무실을 잘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하면서 다른 후속 작품들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이렇게 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거를 못 잡고 결국은 이제 그 드라마만 하고 말면서 제가 이렇게 또 매번 뭐 한 드라마를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좌절을 했지만 그 드라마를 한 다음에는 또 그런 그 연결이 안 되고 일이 없고 또 힘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정말 뉴욕을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참 뉴욕이 좋았어요. 근데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그 전에 하고 있어서 이렇게 틈만 나면 내가 가기도 했지만 그 2004년 이후에는 제 자신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외에 뭐 나갈 만한 형편이 돈도 없고 그래서 안 돼서 그냥 한 4년 정도 안 나갔었거든요, 외국을. 안 나가고 있었는데 돈도 없고 뭐 또 없지만 그냥 정말 이렇게 가면 뭔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좀 삶에 다시 좀 희망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뉴욕을 간 게 계기가 돼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사실은. 네, 뉴욕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렇게 뉴욕을 안 갔으면 아마 남편을 만날 기회는 좀 더 없었을, 결국 뭐 만날 사람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뉴욕을 한 달 갔다 오고, 그렇게 되면서 그냥 조그만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그 전에 2002년에 졸업한 대학원이 있는데, 그때 대학원에 같이 다녔던 분이 무슨 사무실을 또 차렸다고 그래서 그런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2008년을 보냈는데 2008년엔 정말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사무실만 들어가면 그런 매니지먼트 사무실이 돈을 갖고 날르던가 뭐 없어지던가 아니면 들어갔는데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2008년에 그 대학원 같이 다닌 그 분이 이제 사무실을 차려서 원래 이제 매니저를 하던 분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같이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에 최수종 씨가 있었어요. 여기 최수종 씨랑 친한 분이 계신가? 최수종 씨가 있었는데 그 해 최수종 씨가 굉장히 사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켜가지고 그 사무실은 아주 큰 중간 사이즈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들이 무슨 사건만 터지면 모든 매니저가 거기에 다 매달리니까 또 거기서 저는 이제 또 찬밥이 돼가지고 뭐 2008년도 일을 안 하고 쭉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담당했던 매니저가 뭐 어떤 큰 뭐 힘은 없었지만 그냥 내가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일도 없고 사무실에서 신경도 안 써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했던지 자기가 아는 다른 매니저 하는 형, 그러니까는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는 형한테 그 형이 뭐 영화사에 뭐 간다 그러니까 내 프로필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 매니저가 아는 형이 들어갔었던 영화사에서 한 영화가 내 사랑 내 곁에예요.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는 또 보신 분들은 보시고 또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 그 영화가 이제 그 조연인데 뭐 작은 사이즈의 조연이죠. 조연으로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요. 그 영화는 이제 김명민 씨가 주인공이고 김명민 씨가 루게릭이라는 병으로 몸이 굳어가면서 뭐 하지원 씨랑 연인이고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면서 뭐 이렇게 멜로 영화, 이렇게 울고 짜고 뭐 그런 영화인데 저는 이제 같은 병동에 6인실 병동에 6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중에 한 명도 이제 김명민 씨고 근데 저는 이제 식물인간 역이었어요. 식물인간. 그래서 그 식물인간을 제가 좀 연기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가서 식물인간도 많이 관찰하고 식물인간의 그 어떤 정신 상태가 뭘까 그래서 명상 수련하는 데도 막 가서 배우고 막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 영화는 이제 그 감독님이 또 특이하게 씬 순서대로 찍는 감독님이었어요. 1씬부터 뭐 100씬까지 있으면 1씬 찍은 다음에 2씬 찍고 2씬 찍은 다음에 3씬 찍고 그러니까 보통은 다들 장소가 한 곳이면 한 곳에 있는 씬들을 다 찍거든요. 몰아서. 근데 뭐 1씬에 병원에 갔다가 2씬이 집이면 1씬 찍고 병원에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3씬에 중환자실, 3씬에 중환자실 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찍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 한 36씬인가 그때까지 이제 제가 안 나오고 36씬인가 그때부터 이제 환자들 병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뭐 전체적으로 한 석 달, 2달 반 뭐 이렇게 찍었으면 처음에 한 달은 이제 쉬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촬영한다 그래서 가서 하루 찍었는데 이제 식물인간이니까 누워있고 근데 뭐 아무튼 남편이 이제 이마령 선생님이었는데 이마령 선생님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부부로 이렇게 하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 사람이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말을 걸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잘 머리도 만져주고 막 이런 건데요.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이 여자가 중간에 한번 깨어날 뻔 하다가 못 깨어나고 끝나거든요. 하루 찍고선 감독님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를 딱 봤는데 이 식물인간이 그냥 머리가 이렇게 길었거든요. 머리가 왜냐하면 이게 환자지만 잘 가꿔준다. 그래서 막 머리를 구릿부르도 말고 뭐 웨이브도 줬다가 막 화장도 막 하고 있고 그래 식물인간이. 그리고 일반 막 속옷도 막 입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게 가발이고 머리가 빡빡이어서 뇌수술을 한 사람이다. 그럼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나보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요? 그랬더니 머리를 깎아야 된다는 거죠. 삭발을.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에는 그런 장면이 없죠. 없고
계약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머리를 깎는다 그러면 들어갈 씬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 고민을 하고 저희 있었던 사무실에서는 그냥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거는 뭐 역할이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괜히 머리만 깎고 소모만 되고 살려주지도 못할 거다. 근데 이제 저는 또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좀 여기서 어떻게 제기를 해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고민을 하다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조연들이 6명 팀이 있거든요. 6인실 환자기 때문에 나 팀이 있고 무슨 이제 노 부부 한 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이제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인가 뭐 가인이 또 한 팀이 있고 또 이제 나머지 약간 좀 더 단역인 한 팀이 있고 근데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 스토리를 뭐 다 찍어봤자 다 안 살려줄 거 아니에요. 다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머리를 깎으면은 그 씬은 넣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를 깎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네 계약에도 없고 뭐 대본에도 없고 얘기도 없었던 그냥 한 번 툭 던진 말 때문에 제가 이제 머리를 삭발을 하고 찍고 그러면 이 머리를 삭발한 거를 어디다 넣을 것인가 그거에서 이제 어디다 이제 밀어서 끼워놓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한 2초 정도 제 머리 깎은 게 나와요. 그리고 사실 그 머리 깎은 게 굉장히 그 촬영을 할 때 정말 그 화면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클로즈업도 잡았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클로즈업을 되게 이렇게 심하게 잡으니까 그게 더 낫더라고요. 이제 화면에 사실 별로 이렇게 잘 나오질 않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더 낫지 않나요?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차라리 머리를 다 깎고 별로 화장을 안 하고 클로즈업을 잡으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감독님도 되게 그 화면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빅클로즈업을 잡았는데 결국은 그게 편집할 때 못 썼어요. 왜냐면 주인공보다 더 클로즈업이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주인공만큼 중요하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면 이 영화 흐름상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쓰고 그냥 한 2초 나오고 그걸로서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요. 그 영화를 그렇게 머리를 찍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뒤로 뭐 이렇게 제가 후광을 입은 건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머리를 깎으니까요.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이 연기를 하려는 게 그냥 해본 말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이제 9년 만이죠. 9년 만에 그런 결론을 갖게 되는 계기가 제가 내 사랑 내 곁에 머리를 깎은 게 그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도 희한하게 뭐든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좀 맞나 봐요. 9년, 10년 되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아나운서를 그만뒀냐. 아나운서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우리나라 그 아줌마들이 굉장히 그 주변을 너무 챙기시잖아요. 길 만약에 등산을 간다. 그럼 등산에서 만난 분도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아나운서로 다시 나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저보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머리를 깎고 나서는 정말 만약에 100%로 물어봤다면 그게 한 30%로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냥 조금씩 연기자로 좀 더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 대신 뭐 MC 일은 정말 안 들어왔죠. 네,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작품이 동의라는 TV 드라마를 만나게 됐는데요. 동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동의가 이병헌 감독님이랑 그 대장금을 했던 감독님인데 그게 제가 대장금을 할 때 그 감독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2002년인가 그런데 그 대장금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갔는데
그때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연기를 한다는 것. 제가 연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때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할 리가 없다. 왜 아나운서가 연기를 할까. 그래가지고 그러고 말았는데 쭉 이제 그 뒤에도 그렇게 행보를 보이니까 동의를 할 때 이제 그 연령대에 맞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동의를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연기를 그분이 시범을 보이고 그걸 똑같이 재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케이를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일을 했었던 분은 이제 이렇게 다들 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로 대응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분하고 처음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캐스팅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저희 같이 아나운서를 했던 사람은 정말 시키는 대로 해요. 이렇게 하라면 정말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남자인데 남자가 시범을 보이는 연기는 여성스럽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씬에 그때 이제 주인공이 한효주 씨인데 한효주 씨를 이제 내가 뭐 감찰 상궁에서 한효주 씨를 이렇게 뭐 엄하게 뭐 하면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그 뺨을 때리는데 보통 사람이 뺨을 때리면 이렇게 때리죠. 이렇게 때리거나. 근데 그분은 이제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뺨을 이렇게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이렇게 때리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워낙 거장이니까 주변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다들. 근데 그 장면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안 되니까 정말 NG를 한 20번 정도 냈어, 20번 정도. 안 됐는데 그분이 그거랑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똑같이 했다가 결국은 그 드라마 방송 나가고 무슨 야구 선수냐. 야구 스윙이다 그래서 야구 스윙이랑 같이 저랑 둘이 동영상 놔두고 막 그렇게 되면서 게시판이 막 연기 논란이 막 너무 뜨겁게 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이제 그 감독님이 그런 게시판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어서 갑자기 제 여기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해에 보면 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냥 단체로 있을 때 옆에 서 있으라고 그래서 서 있고 결국은 뭐 그랬죠. 그렇게 해서 동의 지나고도 결국 그 동의에 대한 그 무슨 여우죠? 왜 뒤에 이렇게 단역으로 나왔던 분이 막 부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그랬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제가 뭐 정말 제가 우려했던 거는 이런 제가 여러 가지 원성 속에 결혼까지 미국 사람이랑 하면 완전 욕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귄다고도 말도 못하고 결혼도 이렇게 정말 끝까지 이렇게 했다 결혼식만 했다고 이제 짧게만 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선 왜냐면 왜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냐 뭐 웃긴다 막 이럴까봐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또 제 남편은 또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제가 요즘에는 그냥 남편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혼한 다음에 조금씩 일이 더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네, 조금씩 나아졌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게 여러분들에게 별로 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계기로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뭔가 변화를 갖고 싶거나 지금 변화를 고민하시거나 이런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